안녕하세요. 원로와의 대화 진행을 맡은 정한용입니다. 오늘은 이용식 교수님을 모시고 원로와의 대화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용식 교수님은 학회 활동으로는 대한정신의학회 회장, 이사장, 대한정신비뇨병학회 회장, 이사장을 역임하셨고요. 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 병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학교인이나 정신과 일보다 그 외에 다른 일을 다방면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요. 한국자살예방협회를 설립을 하셨고 초대 회장을 하셨고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을 하셨습니다. 또한 통일부 하나원의 정신건강에 상당히 오래 관여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단법인 생명문화의 고문으로 계시고 한국코치협회의 명예코치로 계시고 또한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종신회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로 계시면서 학교법인 미래학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잘 계시죠, 선생님? 예. 예.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현직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한가하죠. 예. 네. 그래도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그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에 가고 싶은 데가 몇 군데 아직도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틈틈이 그런 데를 찾아가는 것도 낙이고, 예. 또 제가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한 강연이나 원고 정도는 소화를 하면서 그렇게 보냅니다. 예. 무엇보다도 지금 저한테 제일 큰 하도는 지금 방금 소개했듯이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그 법인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그 학교를 발전시키는데 제가 조금 마지막 혼신의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사명감이 있어서 그게 제일 저한테는 큰 시간의 숙제입니다. 네.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계속 하시면서 또 여행도 다니시고 예, 그렇게 지내시는군요. 선생님, 제일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정신의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저희가 늘 여쭙습니다. 네. 누구나 다 젊으실 때 다 경험했듯이 상당히 방황하고 어려운 그 시절을 보내게 되죠. 저 역시 뭐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이. 그래서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치유하는 그 학문인 정신의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임상을 돌면서 보니까 의학이 자꾸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이게 분할되어 나가는 데 비해서 그나마 전체적인 것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신의학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1975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정신과에 대한 여러 가지 인상이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네. 굉장히 열악했고 진료 수준도 규모도 그 대학병원 내에서 상당히 저근가에 속했죠.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미국식을 카피해서 메이저 오과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수용성은 전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망설여지던 과였는데 어차피 제가 그걸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좀 반대하고 그랬는데 제가 설득을 했죠. 사실 동기들도 반대한 친구도 있었고. 그때 내가 기억나는 게 제가 우연히 그 당시 그 WH에서 나온 그 리포터였는데 그 개인 그 GMP가 한 5,000불 정도 되면 정신과에 대한 그 요구라든지 디맨드가 굉장히 커지고 역할이 많아지고 굉장히 그 존중받는 그 직업이 된다. 그런 거를 봤습니다. 그때 제 기억이 그때 우리가 700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5,000불 되죠? 그러니까 한 50분의 1 그런 거였죠. 그 지금 보면은 우리 그 주변에서 정신과가 상당히 많은 역할도 하고 또 우리 후학들이 굉장히 대우를 받는 거 봐서는 아마 그때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나이가 들면 좋아질 거라고 설득했고 했던 게 맞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선견 지명이 있으셨군요. 그러니까 합류를 한 거죠. 뭐 설득하려고. 네, 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수련을 겪으셨는데요. 수련 과정에서 의국 생활을 하게 돼 있고요. 뭐 의국 생활에서 그 미국의 분위기, 또 존경하는 선생님들, 이런 그 분위기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그 정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의국 생활은 상당히 어렵죠. 춥고 배고프고. 뭐 저희 시대도 뭐 저희 선배님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뭐 아주 힘든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좋은 선생님과 좋은 선배들 덕분에 오늘날 제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그 연세대학 세브란스에는 돌아가신 김치현 교수님이 주임 교수를 하셨어요. 예. 그분 참 아주 막 깐깐하시고 빈틈이 없으시고 여하튼 뭔가 옆에 가면 참기운이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선배 같은, 그러니까 차가운 선배 같은 그런 제 경험 인상이었습니다. 별로 이렇게 움직임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걸어가면 주위가 저 서늘할 정도로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저널 클럽이나 온 병동 해진 때 뭐 우리 모두 그냥 긴장을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영어 교육을 많이 받은 세대가 아니어서 그런데 그 당시 뭐 한글 교과서도 없고 원서를 가지고 그 정신 분석 관련된 고전을 읽는데 이거 뭐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냥 아주 그냥 저널 발표 때 그 주임교수 앞에서 발표할 때 되면 뭐 아주 그냥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그 번역이 아주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많은 지적도 당하고 그런 기억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기억나는 건 2년차 후반기인가 그때쯤 그 우리 김천 선생님이 해외 뭐 학교를 갔다 오셨는지 어디 갔다 오신 다음에 한번 저를 부르더라고요. 갔더니 그 네덜란드제 유화 붓을 하나 저한테 주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가져가라고 가서 그림 그릴 때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 때 이제 그 취미로 유화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것 같고 또 그런 거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한테 의외였던 걸 줘서 평상시에 그냥 굉장히 뭐랄까 냉정하고 그 무섭고 뭐 이러던데 그 뒤에 속마음에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제가 상당히 그 후로는 김천 선생님에 대한 이런 느낌이 조금 풀려서 막 그런 대로 이제 의학생활 하는데 막 그냥 견뎌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돌아가신 유계준 교수님도 아주 저희들한테는 아주 따뜻한 분이었어요. 그 어려운 그 분위기 속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시고 큰형님처럼 아주 자상하게 하셨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 개인 환자 보는 면담회 할 때 여러 가지 스킬에 대해서 그분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덕분에 저희가 개성이 강한 의원들이 모여 있었지만은 그런 대로 같이 형제같이 의국생활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으로 생각하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 드리니까 저도 갑자기 의국생활이 좀 나서 선생님 표정 보니까 충분히 다 똑같죠. 감정이 읽혀집니다. 선생님 이제 다음 질문은 이제 정신과를 쭉 하시면서 주 관심을 갖게 된 분야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저는 이제 전문의를 따고 이제 군대를 갔었거든요. 3년 근무하고 나서 다시 이제 그 당시에 그 유계준 선생님이 주임 교수를 바톤을 맡았을 때 제가 정강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뭐 그때는 이렇게 세부 전공을 나누지 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뭐 저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 건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저한테 어떤 그 세부적인 전문 분야가 생긴 거는 해외 연수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989년에 제 교수 4년 차 때가 그랬나요?
그때 그 크리블랜드에 있는 캐스 리저브, 웨스턴 리저브 과대학에 연수를 갔습니다. 예. 그 대학은 그 당시 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허브 멜츠라고 스키즈프레니아 약물 치료에 아주 그 당시 아주 파이니어 같은 사람이 거기에 이제 그 예일에 있다가 그 대학으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랜트를 굉장히 많이 따가지고 와가지고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로 갔더니 이제 그 베이직 레버토리가 있고 또 클리니컬 트라이얼하는 임상 약물 연구 병동을 두 군데를 이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멜처를 만나게 된 거는 그 미국에서 오신 이호영 교수님이 그 당시 제가 칼때 주임 교수를 하셨는데 그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그 덕에 굉장히 저는 쉽게 말해서 환영을 받고 갔습니다. 받고 갔고 아주 저한테 아주 여러 가지가 불편한데도 거기 있는 분들이 굉장히 호감 있게 해줬습니다. 그때 내가 이호영 선생님의 인품을 다시 알게 됐죠. 그래서 그 멜처 밑에서 저는 이제 임상연구병동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늘 제가 궁금했던 미국 정신과에 대한 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뭐 학생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레전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것들도 제가 관심이 많았고 보게 됐고 특히 이제 그 당시 미국에서 생물정신학이 아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시대였고 그래서 정신과 주류가 정신분석적 모델은 거의 지금 뒤로 좀 물러가고 메디컬 사이키아트리라는 개념으로서 약물 치료라든지 비해별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멜처가 이제 클로자핀이라는 약을 다시 재등장시킨 몇 명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한 그 약물의 기전을 찾아내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유사한 그 새로운 atypical neuroleptics라는 그 개념으로 아주 뭐 올란자펜이다, 그 후에 후속적으로 리스페리돈이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약들이 계속 임상에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과 마찬가지로 항우울제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요. 또 항불안제, 심지어 뭐 수면제까지 아주 그냥 그 당시에 아주 임팩트하게 경쟁적으로 약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러한 것을 현장에서 몸소 체험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타임지에 클로자핀이 소개됐어요. 타임지 카버스. 또 얼마 안 있다가 프로젝이 또 나왔죠. 기억하시면. 심지어 미국 드라마를 보면 거기서 나 우울해 그러면 그 어떤 여기 너 프로장 먹어 이런 얘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에 나올 정도로 정신과도 약을 먹으면 증상이나 이런 어려움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는 인식이 그 사회에 이렇게 한때 유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속에서 제가 있으면서 뭐 운 좋게 이제 뭐 논문도 발표하게 됐고 또 그 전임 연구원으로서 이제 거기서 이제 급여를 받게 됨으로써 제가 조금 더 일하기가 수월했죠. 더 많은 걸 보게 되고 한 2년 있다가 이제 멜처 선생이 이제 한 1년 더 계약을 하자 그랬는데 사실 저희 대학에서 2년도 그냥 특별 기여를 받은 그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임 교수한테 한번 물어봤다가 호되게 야단 맞았죠. 사실은 너는 너만 아느냐 그래가지고 얼른 꼬리를 내리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 대신 돌아오면서 제가 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그 당시 일본 정신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홋카이도 대학에 제가 사실은 6개월을 초청을 받았는데 또 오직 그 연장에 대해서 3개월만 그걸 겨우 이제 연장을 했습니다. 그때 주임 교수가 닥터 야마시다라고 CIP 교토 회의의 조직위원장을 하신 분입니다. 일본 정신약물학계의 아주 태도 같은 분이시죠. 그 홋카이도 대학에서
그 이차와 교수와 그 마이크로 다이얼리시스 가지고 랩 설치하는 거하고 제가 그 당시 클로자핀에 대한 클리니컬 그 임상 경험을 특강하는 그로 주제를 해가지고 저희가 초청받고 거기서 이제 대우를 받았습니다. 뭐 짧은 기간이지만 저로서는 그 일본 정신의학을 볼 수 있는 거, 그들과 같이 생활하고 또 어떻게 환자를 보고 뭐 하는지 여러 가지를 제 궁금한 거를 많이 보게 됐고 좋은 또 친구 관계도 맺고 퇴직할 때까지도 교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걸음걸이, 병실 환경, 또 의국 여러 가지를 보니까 그들이 우리의 원조였습니다. 저희 그 의국 분위기나 그 당시 다른 대학에서 보던 그 모든 그게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그 관계가 있구나. 영향을. 그리고 일본 정신과의 그때 지금 모르겠습니다. 인상은 그때 걔네들이 그 토요일 날은 공휴일이었습니다. 선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젊은 그 의원이나 전임 펠로우들이 다 토요일 날 나와서 리서치를 해요. 그게 아주 참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리서치는 그야말로 그 기초 약물 연구였습니다. 우리로 보면 약물학회, 양리학회에서 하는 거를 걔네들은 가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랩을 가지고 있고 동물을 하고 연계돼 가지고 동물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데 기초가 탄탄하다는 걸 굉장히 인상 있게 봤고 여러 가지 제가 돌아와서 학교 생활하는데 큰 어떤 사고 전환의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다음으로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활동하고요. 또 이어서 이렇게 분과학회 활동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그 총무이사를 제가 2번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호영 교수님이 학회장 하실 때 이제 총무이사를 했는데 그때 그 대국민과 소통하는 거 학회가 그리고 전국 단위의 어떤 대기구로서의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그 철학을 만드시는데 제가 어떤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좀 자랑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이영 교수님의 아주 그 민주적이고 권위적이지 않는 리더십에 꽤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분과학회는 제가 대한정신약물학회를 우리 민성희 교수님을 이어서 제가 회장, 이사장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연수를 갔다 오고 나서 우리 한국에도 새로운 약물들이 이제 소개되기 시작할 때고 약물 치료가 상당히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좀 관심이 많아진 시대였기 때문에 저희 대한정신약물학회가 보다도 조금 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학회로 가야 되겠다. 어느 특정한 인맥이나 어떤 소수의 어떤 사람들에서 운영되기보다는 그런 생각에 제가 전국 각 대학에 관련된 인재를 좀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노력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우리 연대 이제 김창영 교수를 비롯해서 박은명, 가톨릭의 박연명 교수, 그 다음에 인제 백병원의 김영은 교수 아시죠? 그 다음에 서울대 건준수, 그 다음에 경희대 윤도준 교수,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멤버로서 일을 하면서 고생도 하시고, 학계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학회가 보다도 좀 공신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 학술의 장이고 또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같은 전공하는 사람끼리의 소통이나 이 친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고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노력하려고 했고요. 또 국제학회 교류도 제가 CIMP의 그 이사가 되고 특히 이제
크레덴셜 멤버십 커미티에 이제 위원이 있다. 위원장을 제가 한 2년 맡았습니다. 예, 예. 이게 세계적으로 이제 그 국제학회 회원이 되려면 의원. 심사를 하는 이제 그 커미티에 제가 장을 맡았죠. 예. 상당히 저로서는 명예스러운 일이고 또 아시아 지역의 CIMP 위원장을 제가 예, 2년을 예. 맡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국제적인 그런 경험도 쌓고 또 우리 정신학을 알리는데도 조그마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 또 많은 주위의 젊은 정신과 스태프들이 학회에 가거나 또 해외 연수 가는데 제가 어느 정도 도움이 있는 그런 기꺼이 관계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또 그 당시 그 ICSR 인터내셔널 콩그레스 스키즈프레니아 리서치라는 네. 국제 정신분열병 연구학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참 우연한 기회에 거기에 이사로서 초빙을 받았습니다. 아시아로서는 처음 들어갔는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신분열병의 수준을 또 중간에 소개하는 기회도 네. 됐고요. 그래서 그 당시 회장이던 닥터 슐츠라든지 잘 아시겠지만 존 케인이라고 아주 그 스키즈프레니아의 그 아주 대가가 있었습니다. 예. 그분들이 다 한국에 올 초빙이 됐고 예. 특강도 하고 예. 또 저희 여기 젊은 사람들을 많이 관심 보고 연수 가는데 다리도 놔주고 그랬던 걸 기억합니다. 네. 또 우리나라에서 그 정신분열병 연구를 많이 하신 서울대 김용식 교수하고 같이 협력하셔서 대한정신분열병 학회를 만들었죠. 그래서 예. 결과적으로 우리 분야의 가장 클래시컬한 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예. 또 서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학회를 만들었는데 벌써 이게 25년 됐네요. 네. 지금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선생님, 정신약물학 한참 활동하실 때 저도 옆에서 늘 자주 뵙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제 다음 이어서 질문은 이제 연세대학에 쭉 오래 근무하셨는데 쭉 오래 근무한 병원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자들의 말씀도 같이 부탁드릴 수 있고요. 저는 뭐 그냥 그 전문의가 되고 나서 군 제대 후는 꼭 평생 세브란스에만 있었습니다. 신촌하고 강남 세브란스를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제일 기억나는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제가 세브란스 정신병원에 이제 병원장으로 유엔 선생님이 초대했고 제가 이대로 갔는데 그때 가가지고 이름을 병원명을 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으로 바꿨습니다. 막 그 당시 세브란스 정신병원이 위치가 경기도 광주에 있었는데 약 한 150성 병상 규모인데 산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나 가족들이 올 때 대학병원급이라고 그러지만 뭔가 이렇게 수용소 같고 좀 고립돼 있고 또 직원들도 그런 느낌이 되고 또 접근이 어렵고 그래서 이게 정신병원에 이렇게 환자가 입원하러 오면 뭔가 이렇게 수용된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환자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밝고 친근한 개념의 이미지로 이름을 좀 바꾸고 그렇게 해서 보다 더 일반인이나 사람들이 쉽게 좀 병원에 올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저희 주위 선배들과 이렇게 여담하는 자리에서 정신건강병원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추진을 했죠. 근데 그건 생각보다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연세대학 내에서 이게 바꾸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고 심지어 본교 재단의 정관까지 바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 많은 서류가 바뀌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정신과의 위상이나 중요성이 이렇게 작기 때문에 의료원 내에서 뭐 굳이 그걸 바꿔서 뭐 하느냐 이런 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대시를 하고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병원이 좀 더 활성화되고 수익성도 높아질 수 있다. 그래 그 당시 의무부총장을 아주 밤에 집에 찾아가서도 할 정도로 해서 끝내는 그걸 타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브란스 정신병원이 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으로 네, 네. 공식적으로 이제 대외적으로 어나운서가 되고 예. 매스컴에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게 참 저로서는 큰 보람이고 그러고 나서 저희 병원이 뭐 또 같이 일했던 동료 교수들이 열심히 헌신적으로 해서 2년 만에 흑자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 오병훈 또 조현상 지금 주임 교수하는 안석균 교수가 굉장히 그 고생을 많이 했죠. 헌신적으로 많이 도와줬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비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 이름이 바뀌었고 그 당시 복지부에는 정신보건과였습니다. 담당이. 그네들도 얼마 안 있다가 정신건강과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제가 퇴직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 학회도 지금 이제 전문의 과목이 정신건강의학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로서는 상당히 그런 역사적인 15년 전에 그런 시도했던 것들에 대한 큰 어떤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주임 교수할 때 제가 생각한 뭐 이게 잘못된 철학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세브란스에서 전문의를 마치는 사람들은 뭔가 철저한 사명감이라든지 어느 정도 헌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와서 개인의 어떤 영달이나 어떤 그 경제적인 쪽으로만 지향하는 것보다는 각 분야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이나 어떤 있으면 그거를 키우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간 친구도 있고 또 언론 KBS 간 사람도 있고 또 뭐 해외 유전을 공부하러 간 사람도 있고 또 지역 교육병원으로 간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가도록 적극 그걸 했습니다. 물론 뭐 아쉽지만 제가 그분들을 뒤를 폴로우를 못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실질 문제로. 여하튼 뭐 그런 것들이 제가 기억나고 또 전공의 모집에도 저희 본교 출신만 아니고 그 당시 꼭 한 명 정도는 외부 대학의 출신을 꼭 정책적으로 받는 거. 또 교수 임명에도 타 대학 졸업하신 분을 또 초빙한다는 점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말들이 많았지만 그때는 뭐 장기적으로 우리 교실 발전을 위한 거라는 제 어떤 그게 있었기 때문에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어렵긴 했지만. 그 선생님 쭉 오늘 얼굴과 대화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선생님께서 이제 정신의학 일도 많이 하셨지만 상당히 많은 세월 동안에 정신의학 이외에 다른 대외 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자살예방협회를 창립하셨고 회장님이 하셨고 또 하나 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님도 하셨고 통일원에 관계된 일도 하셨고 여러 가지 언론과 관계된 일도 많이 하셨고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정 교수님 그게 정신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신과이기 때문에 정신의학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회적 역할과 활동에 제가 좀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런 가치를 좀 더 저로서는 의미 있게 생각했던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가 2003년인데 청소년 보호위원회하고 우리 교실하고 이제 조인트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청소년 자살 예방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그 주제 발표를 하면서 그때 자료를 보니까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이 자살이 항상 많아서 그 국제학계에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그해 전년에는 우리가 더 많은 거예요. 역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자살의 문제나 자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추세를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냥 대학병원에만 파묻혀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를 보거나 그런 생각할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이거 상당한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네. 또 자살이라는 문제가 한 사람이 자살하면 한 6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또 새로운 자살 문제가 일어난다. 이런 예. 보고를 보고 이것을 심각성을 알리고 예. 또 이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나 그 당시 의료계도 그렇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그건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정신 질환자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서 그거는 우지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 없어. 극단적으로 이렇게 공식성사에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그 당시 지금도 그렇겠지만 자살이 정신병리의 어떤 그 내재적인 병리보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뭐 경제적인 문제, 대인관계 문제 이런 그 문제 때문에 오는 그 처리를 못해서 오는 게 많기 때문에 이곳은 사회가 관심을 갖고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런 사회 분위기가 해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정신과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돼서 이 문제를 무브먼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의 전하의 박종철 선배님한테 같이 쫓아가서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꺼이 찬성하셔서 그 당시 우리 잘 아시는 이시영 선생님도 동참해 주시고 사회 원로 김수환 추경이나 김수우 추교님 이렇게 그런 분들을 접촉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창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엔 저희가 자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어서 사실 어디서 이거를 좀 데이터를 받고 공부를 해야 될지 참 굉장히 난감했는데 결과적으로 미국 자살예방재단과 NIMH 같은 데에서 이제 도움을 받게 됐죠. 그때 이제 전우택 교수 제2대학에 그다음에 남은영 교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저를 도와서 헌신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초창기에 아무것도 없을 때 지금 이 자리에 그래서 정말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 회장만 내가 맡아서 양말했지 사실 신문은 그분들이 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4년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서울대 홍화희 교수님 찾아가서 상고초려를 했죠. 선배님 좀 맡아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기꺼이 그래도 해주셔서 또 한 단계 발전시키고 또 후배들이 이어서 해가지고 자살 예방법도 통과되고 지금 오늘날 이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전문 사단 법인으로서 시민단체로서 이렇게 성장을 큰 보람을 생각합니다. 또 자살 예방법 말고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 원장님도 역임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우연치 않게 제가 이제 퇴직하고 이제 있을 때 그런 그 원장을 모집한다고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데 그런 것을 듣고 그 후배하고 상의를 했더니 선생님 한번 해보시면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뭔가 저도 이렇게 어떤 국가기관에 봉사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거기를 지원했습니다. 그게 제가 그 앞서 원장들은 이제 행정하시던 그 공무원이나 또 간호과 출신이었는데 가서 했는데 상당히 이건 제가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큰 기구였습니다. 한 200억 넘는 1년 예산이고 전국에 10여 개 지부가 있고 우리나라의 모든 그 도박 문제에 대한 그 서베이라든지 그 1차적으로 상담해 주는 것, 또 여러 가지 교재를 발간하는 거, 특히 도박 예방에 대해서 그러한 그 일들을 하는 곳에서 제가 2년 동안 상당히 제 경험과 그 지식을 활용해서 상당히 재미있게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국정감사도 받아봤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험이지만 공공기관의 원장이시니까. 그리고 공무원들하고도 해보는 그런 경험도 해봤고, 여하튼 우리가 많이 그런데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임상에만 편중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정신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환자 보는 자체가 아니고 사회와 연관돼서 정신의학에 관련된 부분을 목소리를 좀 낼 수 있고 주도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쭉 맡아서 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서 이제 정신과 본인의 의사로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되시는 일을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앞서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다
했는데 그다음 뭐 보람이라고 제가 제 입으로 말하게 했는데 사실은 제일 큰 보람은 저희가 임상의사로서 환자로부터 얻는 보람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제가 주로 본 세부 진료 과목이 이제 정신분열병이나 조울병이었는데 대부분 그 치료가 잘 안 되고 만성이고 오래된 사람들이 결국 리포트에서 오는 경우였는데 여하튼 저 만나서 치료 과정을 거치면서 채소 약물 가지고 재발하지 않고 가족들하고 집에서 지낼 수 있는 사람 또 그런 사람들로 이제 부모가 그 점에 굉장히 감사하게 할 때 또 그런 환자들이 작은 거지만 독립적인 일을 조그만 거라도 파타임이라 할 때 그게 제일 큰 보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정신과 의사를 오래 하셨는데요. 정신과 의사로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 태도, 또 그것이 또 이제 쭉 정신과를 지금 하고 있는 후학들한테 대한 분까지 같이 묶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과, 임상과나 마찬가지겠지만 늘 저희가 전문의가 된 후에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환자에 대해서 경청하고 공감하고 하는 자세는 필수적인 건데 특히 제가 지나고 나서 느낀 거는 연민을 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필요하다. 그 점이 제가 돌이켜보면 많이 부족했던 점 같습니다. 임상에서 환자를 볼 때.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후배 정신과 의사들한테 좀 강조를 하고 싶네요. 네. 그리고 이 의사와 또 환자 간의 어떤 심리적 의존이 생기죠. 우리가 오랫동안 환자를 보다 보면. 예. 그런 것들이 나중에 피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서로 간에 그 점을 늘 신경을 써서 적절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그런 거를 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장기 치료에서 약물을 많이 의존하게 되는데 우리 임상의사들은 이 약물 치료로 인한 약물의 의존성, 중독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스스로 생각하는 유기성을 늘 민감하게 특히 수면제 쓸 때 장기 처방을 할 때 늘 염두에 둬야 되고 내 가족이 이 약을 먹는다. 내 가족이 치료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권하고 싶네요. 네, 네. 선생님 이제 거의 이제 질문을 거의 마지막쯤 가는데 저희가 이제 원로와의 대화니까요. 이제 본인의 건강 관리에 대한 말씀 여쭙습니다. 근데 제 기억엔 선생님께서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그림을 그림 전 다양한 취미도 있으셨는데요. 본인의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하고 특히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완벽성을 추구한다든지 좀 충동적이라든지 급하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제하고 자제하는 데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뭐랄까요, 솔루션이랄까, 그것을 찾은 게 그냥 주말 되면 산에 가고 또 가까운 데 뛰는 거 이런 걸로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퇴직하고 나니까 시간이 이제 한가해서 주로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좋은 숲길을 찾아서 걸으면서 그런 동적 명상을 통해서 제 심신의 안정을 취하려고 그러고 최근에는 제가 속초에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거기서 영랑호가 있는데 거기 보는 요가원이 있는데 거기 요가원에서 요가하는 거 또 좋은 카페에 가서 정말 마음에 드는 독서하는 게 큰 행복을 느껴집니다. 요즘은 그런 속에서 그냥 스스로 넘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잘 안 됩니다. 선생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추가할 얘기는
뭐 지나간 일을 이렇게 뭐 이번 기회에 이제 학교 생활이나 학회 여러 가지 일을 되돌아보니까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오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것만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이나 또 선후배 덕분에 제가 많은 영광을 누렸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미안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다시 감사하고, 더더구나 오늘 이런 자리를 우리 정 교수가 마련해 주셔서 제가 또 후학들한테 이런 얘기를 남길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모시고 인터뷰를 재밌었습니다. 늘 선생님을 뵈면 느끼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정말 선견지명이 있으셨고 그 선견지명을 활동으로 옮기는 활동가라는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그걸 또 한번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